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결말은 아마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민석이고 32살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꽤 긴 이야기니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랑한 사람, 첫 연인이었죠. 그 전까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었고 저는 늘 혼자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특별한 도움 없이 그저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제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직장은 주 5일 근무에 주말 이틀 휴무, 연봉 약 5천만 원 정도의 일반적인 사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8개월간은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총 소득은 약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의 원룸을 월세로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수도권 외곽의 평범한 단독주택에 사십니다. 저 역시 특별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28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는 그녀 인생의 4번째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지는 주 5일 근무, 연봉 약 4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녀의 부모님이 사준 전세집이었습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했고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승마에도 관심이 많은 굉장히 활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서울의 흐린 날씨는 그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햇살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녀는 창의적이고 똑똑하며 아름답고 말솜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몸매는 이상적이진 않았지만 저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사람 됨됨이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전세 아파트에서 약 2년 동안 동거하며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늘 생각했죠. 내가 남자인데 내 집이 아닌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제가 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먼지 닦기, 틈틈이 집안일. 그녀가 피곤해할까봐 퇴근한 그녀가 최대한 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수지는 체질적으로 연약한 편이었고 미숙아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일, 채소 등 건강식을 챙기고 아플 땐 병원에 데려가서 간호도 도맡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절 그럭저럭 받아들였지만 어머니는 마음속으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집도 없고 안정된 기반도 없고 우리 딸에겐 더 좋은 남자가 어울린다 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 겉으로는 저를 예우해 주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널 지지할게. 아이를 갖는 일도 함께 준비하자. 앞으로 더 열심히 벌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에 그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희는 각자의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이나 가자는 쪽이었고 저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식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제 결혼식에서 흥겹게 춤추는 걸 꿈꿔오셨거든요. 이 일로 인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수진과 저는 여러 차례 다투었습니다. 수진은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심리 상담까지 받았는데 상담사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한 발 물러나는 법도 배워야 해요. 저희는 웨딩 플래너나 패키지도 없이 모든 걸 둘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진이 부탁하는 일은 최대한 도왔고 틈틈이 돈을 벌면서 잠도 못 자고 과로하며 준비했죠. 경제적인 결혼식이니 올인클루시브니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손님들이 오기 전 집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저는 제 이름으로 소액 대출을 받아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수지는 당연히 대출에 반대했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금액도 작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괜찮을 거야. 가게 예산은 전적으로 그녀가 관리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10원 한 장까지 전부 그녀에게 이체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출퇴근비와 점심값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맡겼습니다. 장도 항상 함께 받고
돈에 대한 모든 결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전부 가게 예산을 그녀가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 생일에 특별한 고가의 선물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기념했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을 선물하며 자주 애정을 표현했죠. 제가 수진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녀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려 했지만 저는 늘 내가 할게라며 말렸고 아무리 해도 도와주겠다면 가벼운 일 정도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국 곳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건 수진이 정말 좋아하던 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강릉 갈까? 전주 가볼래? 하며 설레어했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자.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 역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2월, 비교적 잘 진행됐습니다. 거의요. 그 사건만 제외하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죠. 결혼 후 2주가 지나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왔던 일부 손님들이 말하길 수진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수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직접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직접 만나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 손님들의 기분 탓이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는 자잘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조용히 지내는 듯하다가도 또다시 불쑥불쑥 갈등이 터져 나왔죠. 물론 저희 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아닌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공기가 맑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했고 나중에 아이도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늘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치 이룬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늘 면접까지는 가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고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아끼며 살고 있지만 수입만으로는 절대 집을 장만하거나 차를 할부로 사는 건 무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빚지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28 사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몸이 약한 편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도 있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녀 부모님이 사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지금 아이를 갖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 작은 공간에서의 육아는 둘만의 삶도 잃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죠. 내가 민석 오빠한테 의지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저를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녀와 아이를 부양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 역시 말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할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맞아요. 삶은 원래 쉽지 않은 법이죠. 수진 어머님도 딸이 행복하길 바랐고 그 곁에 제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4월 말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정신이 멍해지고 깊은 우울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겪는 감정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수진에게도 집안일에도 무관심해졌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수진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전 그저 출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기만 했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저는 말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가끔 급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휴대폰을 깜빡 놓고 가면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기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퇴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왜 이렇게 늦었어? 부장님이 붙잡아서 지하철 놓쳐서 쇼핑몰 좀 들렀어. 그녀는 늘 변명을 했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늦게까지 밖에 있는 수진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수진은 저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제 기분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도 마음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녀도 결국 모든 걸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이후로 뭔가 달라졌지 않아? 서로 좀 차가워졌다고 느끼지 않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소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왜 안 해놨어? 침대는 왜 안 정리돼 있어?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짜증을 내며 쏟아냈고 수지는 그 말을 다 받아주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녀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가정법원 주소랑 접수 시간 보낼게. 저는 정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진심이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냈다는 건 이미 화해의 마지막 선까지 넘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도와줘야지. 남자는 강해야 한다지만 가끔은 부서지기도 한다고. 결혼 이후 밤낮 없이 일하고 야근에 시달리며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제게 신뢰를 두지 않았고 저는 일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지쳐 있었겠지요. 우리는 3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진이 이혼하자고 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버린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수진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 조급한 판단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고 그 일은 결국 또 다른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5월은 마치 전쟁 후의 정적 같았습니다.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수지는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과 상처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혼식을 내 어머니를 위해서 했어? 왜 내가 너희 어른들한테 사과해야 했어? 왜 우리 문제를 내 어머니한테 털어놨어?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 했고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했지만 그 마지막 질문에는 도무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족 문제를, 우리 둘만의 문제를 어머니에게까지 끌어들였느냐고 묻는 말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녀와 아이를 부양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 역시 말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할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맞아요. 삶은 원래 쉽지 않은 법이죠. 수진 어머님도 딸이 행복하길 바랐고 그 곁에 제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4월 말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정신이 멍해지고 깊은 우울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겪는 감정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수진에게도 집안일에도 무관심해졌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수진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전 그저 출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기만 했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저는 말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가끔 급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휴대폰을 깜빡 놓고 가면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기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퇴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왜 이렇게 늦었어? 부장님이 붙잡아서 지하철 놓쳐서 쇼핑몰 좀 들렀어. 그녀는 늘 변명을 했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늦게까지 밖에 있는 수진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수진은 저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제 기분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도 마음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녀도 결국 모든 걸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이후로 뭔가 달라졌지 않아? 서로 좀 차가워졌다고 느끼지 않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소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왜 안 해놨어? 침대는 왜 안 정리돼 있어?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짜증을 내며 쏟아냈고 수지는 그 말을 다 받아주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녀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가정법원 주소랑 접수 시간 보낼게. 저는 정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진심이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냈다는 건 이미 화해의 마지막 선까지 넘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도와줘야지. 남자는 강해야 한다지만 가끔은 부서지기도 한다고. 결혼 이후 밤낮 없이 일하고 야근에 시달리며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제게 신뢰를 두지 않았고 저는 일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지쳐 있었겠지요. 우리는 3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진이 이혼하자고 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버린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수진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 조급한 판단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고 그 일은 결국 또 다른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5월은 마치 전쟁 후의 정적 같았습니다.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수진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과 상처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혼식을 내 어머니를 위해서 했어? 왜 내가 너희 어른들한테 사과해야 했어? 왜 우리 문제를 내 어머니한테 털어놨어?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 했고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했지만 그 마지막 질문에는 도무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족 문제를, 우리 둘만의 문제를 어머니에게까지 끌어들였느냐고 묻는 말에 저는 수진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렸어. 어머니한테 너무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머니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수진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수진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님 눈을 보고 말할 수 있어? 그분이 해준 사과 파이 먹고 웃으면서 안을 수 있을까? 저는 차라리 어머니와 당분간 연락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회피하고 싶진 않아. 게다가 수진 어머님도 시어머님이 자기 딸을 깎아내렸다는 사실에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 일은 결국 두 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고 수진과 제 어머니 사이에도 깊은 감정의 틈이 생겼습니다. 5월이 되어 수진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고 수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고작 저녁뿐이었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하고 제안했고 5월 말 연휴를 맞아 강릉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동안 저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수진은 마치 껍질 속에 숨어버린 조개처럼 냉담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까지의 실수들을 속으로 되새기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말은 했지만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다시 조심스레 대화를 꺼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 잠시 떨어져 지내면 좋겠어.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수용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우리는 수진 어머님을 마중하러 김포공항에 갔고 짐을 도와드릴 때도 어머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틀 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머무시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과 장모님 앞에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무심하고 무기력했던 제 모습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장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아직도 당신 가정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전 정말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정말 아끼고 있어요. 제가 해준 모든 걸 수진이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어딘가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장모님은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수진과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날 믿어줘.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격한 감정으로 소리치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잠깐 헤어지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잠깐이라는 건 없어. 잠깐은 결국 영원히가 돼. 그녀는 침묵했고 저는 그 순간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필요한 짐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날은 수진이 출근 중이었고 장모님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던 장모님과 식사를 하며 제 마음속엔 허전함만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이 귀가하자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입맞춤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5월 말 우리는 서로 연락은 했지만 말투는 마치 남처럼 건조하고 멀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사랑해. 내가 없는 이 시간이 너무 아파.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꽃다발을 30만 원이 넘는 고급 꽃집에서 주문해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마워. 근데 다음엔 이러지 마. 라고 답했고 제가 이유를 묻자 직장 상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예전엔 왜 회사에 꽃 한 번 안 보내주냐며 서운해했잖아. 다른 사람이 주면 기분 좋게 받으면서 내가 주면 왜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말을 안 들어. 말해도 안 통해. 그 일 이후 제 안에는 질투와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 그녀는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떤 결정을 했어?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과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고 싶어.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젠 너무 지쳤어. 그냥 날 놔줘. 더는 괴롭히지 말고 우리 친구로 지내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주칠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혹시 누군가 생긴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당분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스페인어도 다시 배우고 싶고 앞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합의 이혼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 어머님은 계속 그녀 곁에 머무셨고 우리는 5월 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했기에 저는 그녀의 집에서 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통해 조용히 저를 배웅했고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별 앞에서 슬퍼하는 눈빛이 분명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모두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수 가구 대출도 제 몫으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 눈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기다리는 6월, 저는 질투와 후회,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정 안 되면 보내줘야지.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허전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다른 남자가 그녀를 안고 입 맞추고 함께 잠드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땐 카카오톡으로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그녀가 저를 떠나겠다고 한 후 저는 그녀가 언제 접속하는지를 매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10분, 15분 간격으로 접속하는 그녀를 보며 누구랑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 처음엔 어머니랑 메시지 하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내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건 아닐까? 혹은 회사 동료? 혹시 이혼도 진심이 아니라 날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었나? 저는 예전처럼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아주 낯선 사람처럼 짧고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 나도 내 삶에 관여 안 하니까 오빠도 마찬가지로 해줘. 그녀는 완전히 저를 차단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마 그 시간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죠. 평일엔 자주 접속하지만 주말엔 접속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주말엔 거의 안 들어오는데? 제가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아파트로 조용히 갔습니다. 18층짜리 아파트 단지 앞에서 혹시나 창문 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보일까 서성였습니다. 오후 1시쯤 그녀가 베란다 쪽으로 나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도 집에 있구나. 어머니랑 같이 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그녀가 일하는 회사 앞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혼자 퇴근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자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회사 앞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체형에 턱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 직후 겪은 첫 위기가 아니라 그녀는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을 잃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짐도 다 빼지 못한 상황이었고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지만 이미 그녀는 마음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5월 초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빠르게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켜봤을 때 그 남자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먼저 건네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안기고 먼저 입을 맞추는 건 전부 수진이었어요. 그 남자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먼저 다가간 건 늘 수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직 나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함께 싸우는 대신 새로운 설렘과 감정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무도 차갑고 낯선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된 위로일 뿐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건 최근이 아니라 4월부터였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은근히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늦게 퇴근하고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오래 앉아 있던 모습들. 그 모든 퍼즐이 이제서야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심리적인 방식으로 좋은 친구로 남자며 조용히 저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거짓말, 미련, 아픔을 지나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게 제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가 말없이 강하게 경고의 뜻을 남겼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속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겁을 먹은 듯 수진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들 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뒷모습,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새깁니다.